여기서 따릉이 대여 이력 분석 1주차 폴더에서 열어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Save a copy in drive, 내 드라이브로 사본 생성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커넥티드와 에디팅에 여기 초록불이 켜지고 이 연필 모양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 노트북에서 실행할 권한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진행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파이썬 기초를 이제 중간에 배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대여 이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 이력 분석은 따릉이 따세권 EDA라는 제가 데이걸즈라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데이걸즈 과정에 한 교육생분이 프로젝트로 이 따세권을 하셨었어요.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대여 이력 분석을. 그래서 이거를 이분하고 같이 해보면서 이걸 수업에서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따릉이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거랑 이분이 분석한 거랑 좀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따세권이라고 해서 그 따릉이 대여소가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지하철역 근처. 근데 이분은 따릉이 대여소 근처가 있는 곳이 따세권이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따릉이 대여소가 특정 지역에 그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구별 인구와 인구를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같이 봐서 정말로 따세권이라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주로 그 어디에서 대여가 많이 일어나고 반납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분이 한 분석하고 제가 한 분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분석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분석은 이 위에 맨 위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흥미를 얻어서 저도 이 따릉이를 분석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출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 이력 정보라고 해서 여기 가시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출처에 가시면. 그리고 여기 관련 자료에 이 따릉이 관련된 그 뉴스 기사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울시 자전거 이동 경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게 있는데 저거를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반납하고 대여한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뉴스 기사에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 기사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트북이 저기에 있는 기사하고 좀 비슷해서 같이 기사를 링크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셀부터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경고 문구는 출력이 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데 경고 문구하고 오류 문구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고 문구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고 문구는 나오지 않도록. 근데 오류 문구는 나오면 실행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오류 문구는 나올 거예요. 시각화 도구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걸 설치를 해주세요.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할 때 맵플로립이라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해요. 여기 이 플롯라인이라는 것도 맵플로립을 한번 쓰기 편하게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라는 R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플롯라인이라는 걸로 한번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플롯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산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릴 거고요. 미싱노라는 거는 저걸 개발하신 분이 아마도 포켓몬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싱노라는 애는 그 결칙치들을 얼마나 그 결칙치가 있는지 시각화해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 폴리움은 파이썬에서 이제 지도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특정 지도에다가 이제 위치를 표시해서 따릉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 보기 위해서 저 폴리움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폰트도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나눔 고딕을 사용을 해서 그 나눔 고딕을 설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래프에서 한글 폰트가 다 깨져서 나와요. 이 한글 폰트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다 한글이 네모네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폰트를 두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네모처럼 생겨서 외국인들도 그 두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글꼴을 맵플로립에서
저희는 플롯9이라는 걸 쓰지만 이런 기본 글꼴 변경하는 거는 이제 맵플러립에 설정을 해주면은 이제 플롯9에서 그래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플롯9이라는 게 맵플러립을 한번 랩핑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 발음 코딩으로 맵플러립의 기본 글꼴을 변경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도구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판다스, 넘파이, 플롯9을 임포트를 했어요. 여기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판다스가 파이썬에서 쓰는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어떤 툴과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엑셀. 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파이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플랫9은 이제 시각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사용할 도구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 이 코드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줘도 되지만 제가 미리 제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소를 바로 직접 여기에 들어가 그 클라우드 주소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게 했고요. 여기 보면은 pd.read_csv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면요. 2분기에 일부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한 6월 달에 절반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보는 이유는 데이터가 작아서 얘가 로드할 때 좀 빨라요. 근데 그 밑에 것도 그렇게 느리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일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1, 2분기를 다시 합쳐서 보실 때는 요 주석을 위에 거를 주석을 다시 거시고 밑에 거 주석을 풀면은 그 1, 2분기 데이터를 합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코딩을 지정을 해줬는데 인코딩이 CP949예요. 이 CP949는 그 CP949나 EUC-KR로 인코딩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얘를 제대로 불러와요. 이 파일 자체의 인코딩이에요. 주로 그 UTF-8이라든지 CP949, EUC-KR 이런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데이터, 2018년 데이터의 인코딩은 얘도 CP949인데 얘는 주석이라서 지금 인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보통 엔터를 치면은 얘가 알아서 인덴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노트북에서. 그래서 지금 df.shape하고 얘는 맨 마지막 라인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라보레이토리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몇 건이죠? 네, 58만 건이에요. 네, 58만 건이라서 1, 2분기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오면 10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좀 빨리 로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2분기의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헤드를 해주게 되면 위에서 그 데이터에 보면은 0번째 인덱스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본적으로 5개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이거 했었는데 헤드에다가 특정 숫자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기본으로 5개를 가지고 왔는데 10개를 보고 싶다 하면 10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10개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뭔가 전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전처리가 필요할지? 네, 맞아요. 헛다운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헛다운표를 다 없애줘야 돼요. 이 헛다운표가 들어있으면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헛다운표를 없애주는 작업을 또 해줄 거예요. 그 DF의 테일을 하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왔어요. DF의 테일을 해서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그리고 DF의 인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DF의 인포를 찍으면 여기 보면은 자전거 번호, 대여 일시, 대여소 번호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끝에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보면 이용 시간 분하고 이용 거리만 수치형, 그 반납 거치대 이렇게 뒤에 3개만 수치형 데이터고 그 위에 거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전 처리를 하면서 데이터 타입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네, 컬럼에도 보면은 여기 자전거 번호, 대여 일시, 대여서 번호 컬럼에도 이렇게 헛다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컬럼에 있는 헛다운표부터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컬럼에 있는 헛다운표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헛다운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람다 함수를 배웠잖아요. 이 바로 전 시간에 람다 함수를 활용을 해서 람다 x에서 x의 스트링, 이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스트립은 얘를 없애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헛다운표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데이터 타입이 np, d 타입의 오브젝트일 때 np라는 거는 numpy의 약자예요. 아까 계산기라고 제가 numpy는 계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numpy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불러온 거예요. 그 numpy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일 때 쟤를 제거를 해라. 네, 라고 써줬어요. 근데 저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 밑에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 있어요. 이 밑에 방법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는 제가 슬라이스를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특정 번호로 데이터를 불러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DF에 ILOC를 하게 되면은 그 몇 번째 그 인덱스 번호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에 행과 열이에요. 저렇게 해서 콜론을 써주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콜론은 전체를 의미를 해요. 데이터 전체를 의미를 하고 데이터 전체부터 네 번째까지. 그래서 세 번째 0, 1, 2, 3까지.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는 다섯 번째부터 5, 6, 7까지 이렇게 저 그 헛다운표를 제거해 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특정 저렇게 데이터 열을 같이 컬럼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줄로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 것만 제거를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아까 다 헛다운표가 들어가 있었어요. 컬럼명이나 여기 내용에도 다 헛다운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헛다운표가 다 없어졌어요.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DF의 테일도 마찬가지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헛다운표가 제거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DF의 인포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데이터 타입이 대여 거치대는 아까 인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위에 거를 볼게요. 대여 거치대가 인트였네요. 아까 얘도 숫자여서 걔만 빼고서 했네요. 여기에서 ILOC로 가지고 올 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바뀐 거는 없어요. 인트 64는 예, 인트형이 여기 플롯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소수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정수와 실수 그런 거의 차이인데 인트 32가 있고 인트 64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숫자의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인트형인지 오브젝트형인지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넘파이에서 계산을 할 때는 사실 이런 타입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인트인지 오브젝트인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측치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DF라는 변수에다가 저 데이터 CSV 전체 데이터를 저 DF라는 변수에다 한꺼번에 다 담아준 거예요. 아까 몇십만 건이었죠? 58만 건이었죠? 58만 건을 저 DF에다 다 담아줬는데 다행히 is null에 썸을 했어요. is null은 널까? null이라는 거는 비어있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 혹시 SQL 사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SQL 쿼리에서 null은 값이 없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null인 거를 sum 해와라 하면은 저 결측치를 썸했는데 결측치가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결측치는 없어서 시각화해 보면은 그냥 다 꽉 차 있을 거예요. 결측치를 시각화해서 보면은 그냥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대여 소별, 대여 반납 현황을 보려고 해요. 전체 대여소 수를 보면요,
대여 대여소 그 대여 대여소 번호, 반납 대여소 번호 이렇게 해서 그 아까 헤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요 하나의 로가 반납 그 대여하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분 이용 거리까지 해서 아직 반납하지 않은 자전거 데이터는 없어요. 반납이 완료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요 하나의 로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한 대여소가 있고 그다음에 반납한 대여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여했을 때의 시간과 반납했을 때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자전거 번호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여 거치대가 몇 번 대여 거치대였는지, 반납 거치대는 몇 번이었는지, 이용 시간과 이용 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대여 대여소와 반납 대여소의 숫자도 한번 그 계산해 봤잖아요. 그러면 대여 대여소가 여기에 몇 개가 있고 반납 대여소가 몇 개가 있고 전체 그 대여소 유니크한 대여소는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대여소에서 자전거가 많이 대여가 되고 어떤 대여소는 이용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보면은 여기에서 대여 대여소 번호에 유니크의 쉐이프의 0번을 찍었어요. 아까 저희가 DF의 쉐이프를 찍었을 때는 그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 몇 행 몇 열인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행, 열 순으로 찍혀요.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를 배웠잖아요. 그 리스트 인덱스 배울 때도 0부터 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 열 해서 쉐이프의 0은 얘를 가지고 왔을 때 0번째 행이 몇 개인지를 찍어주는 거예요. 대여 대여소 번호가 유니크한 거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금 여기에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여 대여소는 1267개가 있고 반납 대여소는 1669개가 있어요. 요 CSV 데이터에는. 그리고 대여 대여소 번호를 보면 여기에서 밸류 카운트라는 걸 해줬어요. 저 대여 대여소 번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가 많이 된 그 자전거 대여소가 어딘지를 밸류 카운트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저 대여 대여소 번호로 그룹 바이를 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룹화 해가지고 어떤 대여소에서 몇 건이 대여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대여 대여소 번호로 하니까 저 번호만으로는 어떤 대여소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해서 대여 대여소 명으로 밸류 카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위에서 10개만 찍도록 했어요. 헤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를 하면은 위에서 5개만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 컬럼을 지정하고 밸류 카운트를 하고 여기에서도 저렇게 헤드로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밸류 그룹 바이 해가지고 제일 많은 거를 위에 10개를 찍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이 가장 많이 대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상위 10개거든요. 그 다음에 뚝섬 유원지 홍대 입구역, 복림고 교통섬,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고속터미널, 마포구민 체육센터, 안암 로터리 버스정류장 이렇게 10개가 있고, 만약에 좀 더 보고 싶어요. 대여량이 많은 대여소를 한 30개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렇게 대여량이 많은 대여소를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0개 정도만 돼도 사실은 좀 제일 많은 수치와 간극을 그 거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맨 끝에 A라고 첫 보면 근데 막 몇만 건 이렇게 되면 제일 상위 12, 하위 12만 봐서는 이 각각의 값의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순위라든가 그걸 봐야 이게 몇 위까지, 그래 30위까지 봐야지, 20위까지 봐야지 이런 거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직접 보시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보시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10개만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반납이
네. 그 대여가 많은 대여소와 반납이 많은 대여소가 같을지 다를지 보고 싶어서 이제 반납 대여소명을 또 봤어요. 그랬더니 홍대 입구역, 반납이 많은 곳은 또 홍대 입구역, 뚝섬 유원지,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은 그 대여도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 복림교 교통섬도 그렇고 고속터미널역도 그렇고, 예. 그래서 대여 반납이 많은 상위 대여소인 홍대 입구역, 여의나루역, 뚝섬 유원지, 롯데월드타운은 모두 강이나 호수를 인근에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강이나 호수에서 좀 많이 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성대 입구나 안암 로터리도 되게 이용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대학가 인근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는 전체 그 2018년 1분기, 2분기를 합친 게 아니라 지금 2분기에서도 그 일부 데이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번엔 평균 이용거리가 긴 상위 대여소를 보려고 해요. 여기 좀 기니까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네. 평균 이용거리가 그 자전거를 빌렸을 때 좀 짧게 타고 반납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길게 타고 반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타고 반납하는 곳이 어딜까 봤더니 동장역 5번 출구. 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동장역 5번 출구가 일단 이용거리가 제일 많았는데 여기에서 민으로 구했어요. 제가 이거를 구할 때. 왜냐면 썸으로 하게 되면은 대여량이 많으면은 그 이용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거리의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 이용거리가 어디가 가장 많은지. 그랬더니 여기 민이 그 평균 이용거리가 가장 그 평균값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민에다가 맥스를 써주게 되면은 민 대신 만약에 맥스를 써주게 되면은 어떤 대여건이건 간에 가장 그 이용거리가 긴 거를 이용한 자전거가 있는 대여소를 아마 찍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냥 그 한 사람이 특정 그 대여소는 평균 이용거리가 길지 않은데 이 사람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평균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나마 이제 그 민맥스 값이라든지 썸 값보다는 그냥 평균 값으로 일단 구해봤어요. 그래서 횟수하고 이용거리하고 나눈 거죠? 네? 대여 횟수하고 이용거리 전체 총합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용거리의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용거리가 짧은 대여소명. 네. 이거는 위에 거는 소트 바이 밸류를 여기 보면 소팅을 했어요. 어센딩을 펄스로 해줬고요. 여기는 true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는 정렬을 그냥 반대로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긴 거, 평균이 짧은 거. 그래서 봤더니 이용 거리가 짧은 건 중에 인상적인 게 상암센터 정비실이에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 타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암센터 정비실이 이용 거리가 좀 짧은 게 눈에 띄었어요. 그 다음에 이용 시간 분. 어디가 평균 이용 시간이 긴지 봤더니 달맞이 공원이 가장 이용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이용 거리가 가장 길었던 저 동장역 5번 출구 있잖아요. 저기도 이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대여되는 데하고 이용 시간이 긴 데하고도 또 다르죠. 네. 그래서 달맞이 공원은 왠지 자전거를 길게 타기 좋은 공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1시간 동안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이니까 달맞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리면 1시간 동안 탈만한 곳인가 보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이용 시간이 적은 대여소를 보면은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하게 CJ 옥쇼핑 앞하고 상암센터 정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볼 텐데 여기 데이터는
월, 일, 시가 들어있어요. 자전거를 언제 빌렸는지. 그래서 대여 일시와 반납 일시를 투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줬어요. 아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던 대여 일시와 반납 일시를 바꿔주니까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네. 오브젝트 타입이었는데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 되면은 이 D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점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DT라는 데이트 타임과 관련된 메소드를 써서 DT에 이어하면은 저 데이터 타임에서 연도만 뽑아와요. 그 다음에 month 하면은 월만 뽑아와요. day, hour, minute, day of week 하면은 요일을 뽑아와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분, 그 다음에 요일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하고 월은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 2분기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월부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석을 풀고 2018년 전체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제, 며칠에 많이 이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어떤 0분부터 60분까지 있잖아요. 59분까지 있는데 0분부터 59분까지 언제가 가장 그 시간 초반대가 많이 이용할까 아니면 후반대가 많이 이용할까 그런 패턴을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어느 요일에 자전거를 많이 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대여하는 시간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대여 시간과 반납 시간을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서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음에 일자별 대여 현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자별 대여 현황을 보려면 이제 이게 대여인지 반납인지 데이터 프레임을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여일을 여기 밸류 카운트를 해줬어요. 대여일별로. 그래서 얘를 전체를 다 실행해서 보시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데이 1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일별로 몇 개를 빌렸는지 일단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별로 몇 개를 빌렸는지 여기 그리고 컬럼명을 데이 카운트로 지정을 해줬어요. 며칠 날 몇 개를 빌렸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로 소트를 했어요. 왜냐면은 일자별로 이렇게 그 지금은 카운트로 그 소트가 돼 있으니까 데이로 다시 소트를 하고요. 그리고 대여 반납이 있잖아요. 대여일은 대여로 그다음에 반납일 같은 경우에는 반납으로 대여인지 반납인지를 여기에 넣어주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가 있어요. 15일치, 15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18개의 로우가 있고 3개의 컬럼이 있어요. 데이 카운트, 대여 반납.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33일치가 있는 거예요. 33일치인데 다시 보면은 중복되는 일. 33일치가 아니라 대여일이 15개고 반납일이 18개예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아마 18일치겠죠? 그래서 18일치의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대여 반납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여기 대여 반납 여부를 여기에 요런 식으로 그 컬럼과 로우 형태로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를 할 때 그 R을 써보신 분들은 타이디 데이터 만들기라고 해서 이렇게 행과 열로 그 컬럼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 로우로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이디 데이터 만들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가공해 놓은 저 df 데이를 넣어서 일별 자전거 대여 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날쯤에 되게 대여가 계속 좀 대여가 많이 되다가 갑자기 푹 꺼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여도 적고 반납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은
6월 20 며칠인데 왜 이렇게 대여 반납이 적을까요? 네, 6월 며칠이냐면요. 네, 6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6월 26일 일기예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6월 26일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날 장맛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 대여 반납이 다 적어요. 네. 그리고 요일별 이제 대여 현황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대여 요일별로 밸류 카운트를 해줘서 요일별로 이제 카운트 값을 구해주고요. 그다음에 데이 오브 위크 카운트로 컬럼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대여 반납 여부를 대여인지 반납인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위크데이 맵이라고 해서 일단 0번은 월요일을 뜻하고요. 6은 일요일을 뜻해요. 그래서 요일별 자전거 대여 수를 그려봤어요. 이거를 하면은 크게 할게요. 네. 요일별 대여 반납 수를 보면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봤을 때 6이 일요일이거든요. 0이 월요일이고 그러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하나요? 네, 대여 반납을 봤을 때 대여하고 반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요일은 없어요. 네, 많이 반납한 날은 많이 대여하고 적게 대여한 날은 적게 반납을 하고 있어요. 시간대별 대여 반납량을 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면 시간대별 대여 반납수를 보면은 어떤가요? 네, 대여하고 반납하고 봤을 때 밤 12시가 지나면서 대여 반납이 다 줄어들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저희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네,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 아침 출근 시간대 높아졌다가 다시 업무 시간이 되면 낮아졌다가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서 점점 대여 반납이 늘어나고 그리고 밤 한 8시인데 7시쯤 지나면은 대여보다는 반납이 8시부터 9시거든요. 9시부터는 대여보다는 반납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밤으로 갈수록 대여보다는 반납이 많다가 오전 시간대는 이제 반납보다는 대여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거의 똑같은 코드를 반복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 위에서는 지금 시간, 일자,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분, 요일, 분 이렇게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으로 봤을 때도 그래프를 좀 줄여서 볼게요. 네. 거의 비슷해요. 특정 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고 이건 없는데 대여와 반납의 추이를 봤을 때 좀 그 0분에서 20분, 한 15분까지는 대여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40분부터 60분까지는 반납이 더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간은 거의 비슷해요. 대여나 반납이나. 네. 요금제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금제까지는 제가 몰라서. 시간
시간당 네. 한 시간에 얼마?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여와 반납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교 연산자를 배웠죠. 대여 대여 서명과 반납 대여 서명이 같은 애는 같은 대여 반납소다라고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여 대여 서명하고 반납 대여 서명이 같으면 저 같은 대여 반납소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네, 같으면 true가 들어가고 틀리면 false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true, false가 다 들어갔어요. 이 같은 대여 반납소라는 컬럼 값을 찍어줬을 때, 그리고 얘를 같은 대여 반납소를 밸류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은 얘를 그룹 바이 해서 카운트를 해준 값이에요. 같은 대여 반납소인지 아닌지 일치 여부와 대여 반납수를 저렇게 얘를 위에 코드를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치 여부와 대여 반납수를 이렇게 다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그 밸류 카운트를 넣어서 그 데이터를 새로운 변수에다 담아줬어요. 그래서 일치 여부, 다른 대여 반납, false인 게 다른 대여 반납수고 true인 게 같은 대여 반납수일 거예요. 근데 같은 데서 빌린 것보다 이 수치로 봤을 때 다른 데에서 대여 반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하는 게 7.86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 문자열, 지난 시간에 문자열을 배웠는데 여기 문자열에 이 중괄호로 이 포맷에 있는 값을 저 안에 넣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니까 제가 소수점 2개까지만 찍게 했어요. 네. 그래서 7.86배 많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여 반납소 일치 여부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여기에 일치 여부와 대여 반납수를 넣어서 봤더니 한 7배 정도 정말 7, 8배의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을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을 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주로 어디가 있을까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같은 대여 반납소인 애들을 봤더니 흑성역, 안암 로터리, 마포구청, 그다음에 그래서 얘를 밸류 카운트를 다시 해줬어요. 다시 그룹 바이를 해서 같은 대여소인 애들만 여기 df same location 록이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준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서 저 데이터 프레임만 가지고 다시 밸류 카운트를 해서 위에서 30개만 찍어주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곳에서 빌리고 반납하는 거에 상위 30건을 보면은 여의나루역 1번 출구, 뚝섬 유원지, 서울숲 이런 곳들 주로 강이나 호수가 근처에 있는 곳에서 같은 곳에서 빌리고 같은 곳에서 반납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다음에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의 평균 이용 시간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곳이 구로 1동 우체국가. 그 다음에 달맞이, 잠깐만요.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의 평균 시간은 53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소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애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얘를 소트 밸류의 이용 횟수로 해서 이용 횟수가 많은 애로 소트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용 횟수가 많은 걸로 소트해서 봤을 때 여의나루역 1번 출구가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어요. 예, 그 다음에 뚝섬 유원지, 서울숲 관리사무소, 복림교 교통섬 이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 횟수를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의 이용 횟수를 이거는 플롯라인이 아니라 그냥 판다스에도 이 맵플로릿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에 있는 기능으로 또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 특정 컬럼을 적어주고요. 거기에다가 플롯을 써주고 히스트를 하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저 판다스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맵플러립을 써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같은 대여 반납소에서 그 대여 반납을 하는 거에 이용 횟수는 좀 1000회가 넘는데 여기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용 횟수가 0에서 이 밑에 거가 X축이 이용 횟수예요. 그리고 플롯 히스트 이용 횟수의 건수예요. 이용 횟수의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대부분 요 앞에 200건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여 반납소 같은 대여 반납소가 아닌 다른 대여 반납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의 평균 이용 시간은 25분이에요. 아까는 거의 1시간 정도 됐었죠. 50몇 분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들은 한 25분 정도를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로 같은 곳에서 대여했다가 같은 곳에서 반납하는 자전거는 아마도 그렇게 그 강을 주변을 돌거나 하는데 사용을 했을 거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했구나. 그래서 얘도 그냥 다른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를 다시 이제 여기 이용 횟수로 다시 소트를 했어요. 이용 횟수로 소트를 해서 보면은 코롱 하늘채 아파트의 건너편에서 빌려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반납하는 거에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용 횟수가 많은 것도 이 반대예요.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늘채 코롱 아파트 건너편이 그 연트럴파크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에서 빌려서 그 연트럴파크 끝에다가 반납을 하고 다시 그 연트럴파크 끝에서 타고 다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대 입구역 저 하늘채 코롱 아파트 건너편 저기 코롱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연트럴파크를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저 구간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뉴스 기사에도 보면은 따릉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딜까라고 해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 기사도 같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는 자전거의 이용 시간분이 다른 대여소에서 대여 반납 이용 시간보다 27.35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했던 건데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평균 시간에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평균 시간을 빼줬어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렌트 민 타임을 여기에다가 포맷 뒤에다가 적어주게 했어요. 그래서 저 변수에 담은 값을 빼서 다시 저 변수에 담아서 여기에서 출력해주게 했고요. 그래서 따릉이를 가장 많이 대여 건수가 많았던 이 뉴스를 보면요. 1위가 마포구 하늘채 코롱 아파트 건너편에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 저희가 분석한 거랑 비슷하죠. 2위도 홍대 입구역에서 하늘채 코롱 아파트. 1위와 2위가 이제 대여소와 반납소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 근데 여기도 보면은 3위도 보면은
그 대여 대여소는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이에요. 예. 그래서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예, 굉장히 많이 빌리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따릉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빌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탄다. 이런 또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따릉이 최다 대여소가 여의나루역 1번 출구, 그 다음에 홍대 입구역 2번 출구, 뚝섬 유원지, 마포구민 체육센터 앞.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랑 네, 많이 비슷한데 이거를 2018년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다 돌리면은 이거랑 훨씬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이용된 자전거는 몇 회가 대여되었을까? 그러니까 특정 자전거 중에 가장 많이 대여된 자전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이 기간 동안 이용된 자전거는 12,970대예요. 이 해당 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대여된 자전거 번호는 저 번호예요. 그래서 저 자전거가 139회 대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을 썼어요.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제 카운트 값, 저 유니크 값, 탑 프리퀀시 이런 거를 구해줘요. 그래서 18238이라는 애를 139회로 제일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저 18938이라는 얘도 판다스에 있는 민맥스를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 자전거 하나당 평균 대여수는 45회예요. 근데 아까 그 자전거는 139회가 대여가 됐죠. 그리고 가장 많이 대여된 대여수는 139회고 자전거 하나당 가장 적게 대여된 횟수는 한 번 대여예요. 그러니까 평균 45회 정도가 대여된다. 자전거 하나당. 이 기간이 18일이었죠. 18일 동안 한 45회가 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히스트 플롯으로 그렸어요.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고요. 보면은 평균값이 45회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45회에 평균값이 대여수가 가장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 번호가 이 해당 가장 많이 빌린 그 자전거 번호로 모스트 바이크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자전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대여일시, 반납일시, 요 그 자전거의 대여일시와 반납일시를 이거 보려고 지금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6월 18일에 22회, 18회, 15회 이렇게 대여가 됐고, 그다음에 반납한 거는 이렇게 반납한 그 날짜별로 이렇게 반납한 거를 또 찍어봤어요. 그리고 대여 소명을 봤더니 황금대 근린공원이라는 데서 57회가 대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4번, 2번, 1번, 그리고 대부분 1번이에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이 자전거가 되게 여러 곳의 대여소를 거쳐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거쳐간 대여소명에 유니크 값을 찍어보면은 가장 많이 대여된 자전거가 거쳐간 그 대여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여소를 어느 대여소인지 이제 지도에 찍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거쳐갔는지 서울시 지도에다가 찍어보고 싶어서 이거 저희가 아까 배웠던 거예요. 렌트 스테이션이라고 저 유니크한 애들을 다 여기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스트립을 해줬는데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대여소명을 그래서 주소를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이 대여소명에 공백을 일단 전처리를 해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열어봤던 그 바이크 렌트 스테이션이라고 해갖고 그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CSV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대여소명의 주소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대여소가 있는 그 CSV 파일하고 머지를 해줬어요. 이 대여소를 키를 주고. SQL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SQL에서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그 키값으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합쳐주는데
이렇게 대여소라는 애를 키값으로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줬어요. 근데 왼쪽을 기준으로 합쳐줬어요. 그래서 왼쪽 레프트 조인이라고 그 SQL에서 쓰는 레프트 조인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제대로 조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저 아까는 대여소 정보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상태라든지 주소, 위도, 경도 값이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널 값이 있나 봤더니 위경도에 2개의 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널 값이 어떤 데에 있나 봤더니 정릉 힐스테이트 1자 후문하고 군자역 7번 출구 뒤는 위경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 빼고서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움을 통해서 지도를 출력을 해보면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따릉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가장 많이 대여된 그 자전거가 거쳐간 대여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의 자전거가 꼭 같은 곳에 대여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대여소를 거쳐간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릉이 데이터 분석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그 크롤링하는 노트북은 제가 이메일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크롤링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트북을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그 반복문이라든지 조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트에 이런 그 인덱스를 가져와서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따릉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좀 진도가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네. 녹음해서 네. 이용해 주실 테니까 좀 놓치신 거는 좀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터디 그룹처럼 해보고 싶으면 같이